사건 1 영웅이라 불리는 노인. 올해 내 나이 93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여전히 고개를 숙인다. 어르신, 오래 사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이 제일 괴롭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전쟁 영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칼처럼 찌른다. 오늘도 아침부터 마을 회관에서 연락이 왔다. 영수 어르신, 내일 전쟁 기념식이 있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이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지켜졌잖아요. 이번에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나는 결국 짧게 대답했다. 알겠네. 전화를 끊고 나니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내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다. 오래된 기와집 하나. 마루는 삐걱거리고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했다. 이 집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나를 항상 공손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벽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패. 전쟁 영웅 김영수.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본다. 사진 속 젊은이는 당당하게 서 있다. 눈빛도 또렷하고 어깨도 곧게 펴져 있다. 마치 정말로 용감한 군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저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사진을 더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힌다. 방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다. 나는 천천히 그 서랍 앞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자 손이 조금 떨렸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이 서랍을 열 때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낡은 물건이 있다. 군 훈장 하나, 빛이 바랜 군모,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나는 신문을 펼쳐보지 않는다. 내용을 이미 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젊은 병사 김영수. 단 한 명으로 적군을 막아내다. 그 기사 때문에 나는 평생 영웅이 되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는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작은 군번줄 2개였다. 군번줄은 전쟁 때 병사들이 목에 걸던 금속 표식이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군번줄로 신원을 확인한다. 내 손에는 군번줄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내 이름이 새겨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천천히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박철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철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늘 웃던 얼굴, 장난을 잘 치던 목소리. 야, 영수야, 전쟁 끝나면 우리 장사하자.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하지만 철수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김영수 병장이 아니었다면 그 전투는 끝장이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짜 영웅이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 억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군번줄 2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금속이 손에 닿자 차갑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기억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 총소리, 불빛, 그리고 철수의 마지막 목소리.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90이 넘은 지금도 그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하나다. 그날 살아남은 사람은 나였지만 그날 싸운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군번줄 하나를 집어들었다. 박철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문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내 시선이 다시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 젊은 병사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다. 마치 세상이 그를 영웅으로 믿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안다. 저 사진 속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나는 천천히 군번줄을 쥐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말해야겠다. 내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 내가 평생 거짓말하며 살아온 이유. 그리고 진짜 영웅의 이름을. 그 이야기는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다. 사건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 내가 태어난 마을은 아주 작은 시골이었다. 기차역도 없고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오지 않는 곳. 산으로 둘러싸인 논과 밭 사이에 초가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마을이었다. 밤이 되면 개 짖는 소리와 벌레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름은 김영수. 특별할 것 없는 농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논에서 살았다. 봄에는 모를 심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벼를 베고, 겨울에는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늘 같은 말을 했다. 땅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릴 때는 잘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거칠고 갈라진 손톱 사이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아침에 기침을 심하게 했다. 어머니가 걱정하며 말했다.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소 먹일 건 먹여야지. 아버지는 헛간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영수야, 빨리 와라. 나는 허겁지겁 달려갔다. 헛간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눈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아주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어머니와 나 둘뿐이었다. 나는 그때 16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노는 있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논으로 나갔다. 나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밭으로 갔다.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말했다. 영수야, 너는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집에는 공부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나 학교 그만둘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나 몰래 울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그게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어느새 20살에 가까워졌다. 몸도 커졌고 논일도 제법 능숙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아버지 목까지 다 하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평생 그 마을에서 살 줄 알았다. 봄이 오면 모를 심고, 가을이 오면 벼를 베고,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늙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평범한 꿈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다. 1950년 여름,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나는 논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먼지 속에서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군용 트럭이었다. 트럭이 마을 한가운데 멈췄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마을 청년들 모두 모이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나도 어머니 눈치를 보며 마을로 갔다. 군인은 종이를 펼쳐 들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김명수.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내 옆에서 숨을 삼켰다. 군인은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징집이다. 내일까지 준비해라. 마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어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어떤 아버지는 담배만 계속 피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계속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밥을 지었다. 하지만 둘 다 거의 먹지 못했다. 밤이 깊어졌다. 등잔불 아래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영수야. 예, 어머니.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다. 전쟁만 안 나면 된다 했는데 그 말은 내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어머니는 한참 뒤 다시 말했다. 살아서 돌아와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전쟁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평생 숨겨야 할 어떤 진실이 그곳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도. 사건 3 운명처럼 만난 친구. 집을 떠나던 날 아침,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해는 이미 떠 있었지만 사람들은 평소처럼 논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마을 입구에 서서 우리 같은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밤새 싸준 것이었다. 안에는 여벌 옷 한 벌, 마른 주먹밥, 그리고 작은 부적 하나. 어머니는 그걸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몸에 꼭 지니고 있어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전쟁 금방 끝난다잖아요.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옷깃을 만지며 말했다. 영수야. 예. 겁나면 도망쳐도 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어머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나는 결국 뒤돌아서 걸어 나왔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을 벗어날 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우리는 트럭을 타고 멀리 이동했다. 트럭에는 나 같은 청년들이 가득 타 있었다. 모두 20살 안팎의 나이였다. 누군가는 계속 담배를 피웠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녀석은 계속 중얼거렸다. 진짜 전쟁 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렸다. 그리고 어느 군 훈련소 앞에 멈췄다. 높은 철문, 경계병, 군복 입은 장교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군인이 되는 거라는 걸 실감했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아침 5시에 기상, 뛰고 또 뛰고, 총을 들고 구르고 소리를 지르며 훈련했다. 조금만 늦어도 교관은 욕을 퍼부었다. 이 새끼들, 전쟁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밤이었다. 밤이 되면 훈련소는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낮에는 다들 씩씩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전쟁터에 가는 건가? 나는 그날도 침상에 누워 있었다. 나무 침상은 딱딱했고 이불에서는 군 냄새가 났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옆 침상에서 누군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너도 잠 안 오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
그 녀석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도 그래. 잠이 하나도 안 온다. 그 녀석의 이름은 박철수였다. 나보다 1살 어렸다. 둥근 얼굴에 눈이 유난히 밝은 녀석이었다. 철수는 낮에도 계속 말을 걸었다. 훈련하다가도 야, 영수야, 숨 넘어간다. 밥 먹다가도 이 밥 개밥보다 못하다. 그런 농담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좀 시끄러운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철수가 있으면 분위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막사 뒤에 앉아 있었다. 훈련이 끝난 뒤 몰래 나온 것이었다. 철수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야, 영수야, 왜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질문은 내가 매일 스스로에게 하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쟁 금방 끝난다잖아. 철수는 한참 나를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야, 너도 겁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다시 말했다. 나도 겁난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솔직하게 들렸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적어도 나만 겁먹은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늘 같이 다녔다. 훈련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어느 날 철수가 말했다. 야, 영수야. 응? 전쟁 끝나면 뭐 할 거냐?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다시 농사 지어야지. 철수는 웃었다. 그거 재미없다. 그럼 넌 뭐 할 건데? 철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장사. 무슨 장사? 뭐든. 그리고 큰 소리로 웃었다. 돈 많이 버는 장사.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철수는 손을 내밀었다. 약속이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못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녀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사람이 될 거라는 것도. 사건사 전쟁의 현실.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날짜를 세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다. 아침마다 구보를 하고 총을 들고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교관의 욕을 들으며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우리가 막 아침 점호를 마쳤을 때 중대장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굳어 있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내일 전선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훈련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전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훈련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밤, 막사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에는 누군가 농담을 하고, 누군가는 떠들고, 누군가는 몰래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모두 말이 없었다. 침상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 역시 눈을 감지 못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다. 그때 옆 침상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왜?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가는 거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수는 한참 후 다시 말했다. 나 사실.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철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섭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야, 우리 훈련 다 받았잖아. 철수는 피식 웃었다. 훈련이랑 진짜 전쟁이랑 같겠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군용 트럭에 올라탔다. 총과 군장을 메고 줄지어 트럭에 앉았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훈련소가 점점 멀어졌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었다. 훈련소가 그렇게 싫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웠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렸다. 길 옆에는 피난민들이 계속 보였다. 노인들, 아이들, 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걷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다. 철수야. 응? 저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거냐?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도망가는 거겠지. 어디로? 철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안전한데. 그 말은 간단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럭이 멈춘 것은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다. 우리가 내린 곳은 작은 언덕 근처였다.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포성이 들렸다. 쿵, 땅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내가 처음 듣는 소리였다. 교관이 소리쳤다. 뭐 멍하니 서 있냐, 움직여. 우리는 허둥지둥 짐을 내렸다. 그날 밤, 우리는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모래주머니를 쌓았다. 손바닥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멀리서 계속 포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전쟁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전쟁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우리 부대 앞쪽에서 부상병들이 계속 실려왔다. 어떤 병사는 팔이 없었고 어떤 병사는 얼굴이 피로 덮여 있었다. 누군가는 계속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철수가 내 팔을 잡았다. 보지 마.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버렸다. 그날 밤, 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 부상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철수도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농담을 했을 텐데 그날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다. 한참 후 철수가 말했다. 야, 영수야. 응, 우리 진짜 전쟁터에 온 거 맞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참호 안에서 잠을 잤다. 차가운 흙바닥, 총을 안고 누웠다. 멀리서 계속 포성이 들렸다. 쿵, 쿵.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부상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식어버렸다. 그때 옆에서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영수야. 응, 나 사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사건 오지옥 같은 첫 전투, 전선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평소에도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장교들이 계속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고 병사들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하늘도 흐렸다. 마치 비라도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참호 안에 앉아 총을 닫고 있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때 철수가 내 옆에 털썩 앉았다. 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철수는 담배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 내게도 하나 내밀었다. 필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담배 안 핀다. 철수는 피식 웃었다.
오늘은 피워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배를 받아들었다. 철수가 성냥을 긋자 작은 불꽃이 일어났다. 나는 서툴게 담배를 빨았다. 연기가 목으로 들어가자 심하게 기침이 나왔다. 철수가 웃었다. 야, 그거 그렇게 피우는 거 아니다. 나는 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거 왜 피우는 거냐?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긴장 풀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내 가슴도 너무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갑자기 포성이 들렸다. 쿵. 땅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철수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계병이 소리쳤다. 적군 접근. 순간 참호 안이 난리가 났다. 전투 준비. 자리 잡아. 장교들이 고함을 질렀다. 병사들은 허둥지둥 총을 들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훈련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전투 상황에서는 침착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총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나는 참호 위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멀리서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병사들. 적군이었다. 누군가 외쳤다. 사격.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터졌다. 탕, 탕, 탕. 귀가 멍멍해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철수가 소리쳤다. 영수야, 쏴.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철수는 이미 총을 쏘고 있었다. 탕, 탕. 그 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이 뒤로 튕겼다. 어깨가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눈앞의 장면이었다. 적군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내 옆에 있던 병사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퍽.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전쟁이었다. 훈련소에서 보던 표적도 아니고 모래주머니도 아니었다. 진짜 사람이 죽고 있었다. 전투는 계속됐다. 포탄이 떨어졌다. 쾅. 흙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귀가 먹먹해졌다. 어디서 누군가 소리쳤다. 의무병, 의무병.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계속 총을 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향해 쏘고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철수가 다시 소리쳤다. 영수야, 고개 숙여. 그 순간 총알 하나가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급히 몸을 숙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말로 죽을 뻔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철수를 봤다. 철수도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하지만 계속 총을 쏘고 있었다. 탕, 탕. 그때 철수가 말했다. 야, 우리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다. 전투는 한참 뒤에야 끝났다. 적군은 결국 물러났다. 참호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글과 연기, 그리고 피 냄새.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숨을 헐떡였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다. 철수가 내 옆에 앉았다. 그도 말이 없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뒤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야.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응. 철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아까 진짜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전쟁은 영웅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곳이라는 걸. 사건 6, 부대가 무너지던 밤. 첫 전투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전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 전투가 끝난 다음 날 부대원 몇 명이 사라졌다.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전쟁은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한다. 그날 밤이었다. 달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다. 나는 참호 안에서 총을 안고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날 전투에서 죽은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옆에서 철수가 속삭였다. 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왜? 철수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꺼내고 있었다. 잠 안 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성냥을 긋지 않았다. 불빛이 보이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담배를 그냥 입에 물고 말했다.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든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이미 우리 둘 사이에서 금기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영수야. 응. 만약에 말이다. 철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만약에 우리 둘 중 하나만 살아남으면.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끊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철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말했다. 살아남은 놈은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라.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러냐.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그리고 곧 누군가 외쳤다. 적군이다. 순간 세상이 폭발했다. 쾅! 포탄이 참호 근처에 떨어졌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야간 공격이다. 전투 준비. 병사들이 허둥지둥 움직였다. 나는 총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또 한 번 포탄이 떨어졌다. 쾅!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참호 일부가 무너졌다. 흙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어디선가 비명이 들렸다. 의무병, 의무병. 총성이 터졌다. 탕, 탕, 탕. 하지만 밤이라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저 총소리와 비명만 들렸다. 나는 참호 위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적군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거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쏴.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소리가 밤을 갈랐다. 하지만 적군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몰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쪽에서 누군가 외쳤다. 후퇴. 나는 귀를 의심했다. 후퇴. 하지만 그 말은 여기저기서 반복되기 시작했다. 후퇴하라. 뒤로 빠져. 부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지휘관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명령이 뒤죽박죽이었다. 어떤 사람은 싸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라고 했다. 그때 철수가 내 팔을 잡았다. 영수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철수의 얼굴이 보였다. 글과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철수가 소리쳤다. 이거 위험하다. 나는 주변을 봤다. 참호는 이미 절반이 무너져 있었다. 적군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또 한 번 포탄이 떨어졌다. 쾅! 땅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귀가 울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잠시 후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분명했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총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쿵, 쿵, 쿵. 나는 철수를 봤다. 철수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살고 싶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또 소리쳤다. 후퇴해. 그리고 그 순간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참호 밖으로 뛰어나갔다. 사건 7점 돌아갈 수 없는 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새벽 3시쯤이었다. 보성이 잠시 멎은 전선 위로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진흙과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병사들은 잠깐의 휴식을 얻은 듯했지만 아무도 편히 쉬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고요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준석은 무너진 벽 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 피는 적의 것도 아군의 것도 아닌 한 사람의 것이었다. 김도윤. 그의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총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대위님. 돌아보니 박진호 하사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부상자 정리 끝났습니다. 탄약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도윤은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준석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준석은 고개를 돌렸다. 전사했다. 진호의 눈이 흔들렸다. 언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정찰 중에 적 저격수에게 맞았다. 준석의 말은 짧았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준석 자신만 알고 있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녀석, 항상 운이 좋았는데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운이 좋았던 사람,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만든 사람은 이준석 자신이었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준석은 혼자 참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멀리 포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전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어둠 속수, 도윤의 총구, 준석 미안하다. 그 목소리, 난 돌아갈 수 없어. 준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자신이 총을 들고 있었던 순간,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순간. 단 한 발. 그 소리는 너무도 짧았지만 그 후의 침묵은 끝이 없었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준석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너야? 그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대위님,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통신병이 뛰어오고 있었다. 본부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새벽 공격 준비하랍니다. 우리가 선두입니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선두. 예. 통신병은 종이를 건넸다. 작전 명령서였다. 203고지 탈환 작전. 준석의 눈이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돌격대 지휘 이준석 대위. 준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3고지.
바로 몇 시간 전 도윤과 함께 정찰을 나갔던 그곳이었다. 그리고 도윤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 그것도 돌격대의 선두로. 진호가 옆으로 다가왔다. 대위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갑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진호가 다시 물었다. 도윤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준석의 손이 꽉 쥐어졌다. 준석은 천천히 작전 지도를 펼쳤다. 203고지는 좁고 가파른 언덕이었다. 적이 위를 점령하고 있고 아군은 아래에서 올라가야 한다. 전형적인 자살 작전이었다. 그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도윤이 했던 말. 이건 이상해. 그 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지도를 다시 보니 보였다. 적의 배치, 포병 사격 구역, 그리고 아군의 진격로. 너무 완벽했다. 완벽할 정도로 적에게 유리했다. 준석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설마 도윤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걸까? 그 순간 진호가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도 위 한 지점을 바라봤다. 만약 도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병사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 준석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도윤이 왜 그때 총을 들었는지, 도윤이 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는지, 도윤이 왜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문서. 준석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아직도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도윤이 떨어뜨린 것. 준석은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비에 젖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종이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 명의 이름. 이 작전을 승인한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은 준석이 너무도 잘 아는 이름이었다. 이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말도 안 돼. 그 순간 멀리서 포탄이 떨어졌다. 쾅. 땅이 흔들렸다. 병사들이 소리쳤다. 공격 시작합니다. 전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석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진실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죽은 줄 알았던 친구 김도윤이 남긴 비밀이 있었다. 사건 8점 문서 속 이름. 포성이 밤을 찢었다. 203고지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하늘은 다시 붉게 물들었다. 포탄이 언덕 위로 쏟아졌고 흙과 돌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비와 흙,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돌격 준비. 박진호 하사의 목소리가 참호 안에서 울렸다. 병사들은 젖은 소총을 다시 잡아 쥐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공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지. 이준석은 참호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비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단 한 줄의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작전 승인자 강태식 준장. 준석의 눈이 흔들렸다. 강태식. 그 이름은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준석이 군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자신을 불러 세웠던 사람.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다. 전쟁에서 영웅이 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준석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대위님, 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곧 출발합니다. 준석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다. 돌격대 앞으로. 준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병사들이 줄을 맞춰 섰다. 빛 속에서 헬멧이 어둡게 빛났다. 준석은 마지막으로 언덕을 바라봤다. 203고지. 몇 시간 전 도윤과 함께 올라갔던 그곳. 그리고
도윤이 죽은 곳. 준석은 눈을 감았다. 잠깐이었지만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석, 그 마지막 목소리, 그 눈빛. 준석은 이를 꽉 물었다. 출발. 병사들이 언덕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가자. 어모 사격. 총성이 밤을 가득 채웠다. 적의 기관총이 곧바로 반응했다. 타타타타타타. 총알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한 병사가 쓰러졌다. 의무병, 또 한 명이 넘어졌다. 언덕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진흙이 발을 잡아 끌었다. 준석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고 있었다. 이 작전은 함정이다.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 순간 준석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다. 언덕 중터, 낡은 참호 하나. 바로 그곳이었다. 도윤이 멈춰 섰던 장소. 준석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갔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진호의 외침이 들렸지만 준석은 멈추지 않았다. 참호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멈췄다. 참호 바닥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작은 금속 상자, 군용 문서 보관함이었다. 준석의 숨이 멎었다. 이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작전 지도, 보고서, 그리고 사망자 명단. 준석은 그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명단 위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 하지만 그 명단의 제목은 더 충격적이었다. 예상 전사자 명단. 준석의 눈이 흔들렸다. 예상 전사자?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 명단에는 이미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도 있었다. 박진호. 그리고 이준석. 준석의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그 순간 총성이 바로 위에서 울렸다. 탕. 총알이 참호 벽을 스쳤다. 준석은 급히 몸을 숙였다. 적이 바로 위에 있었다. 하지만 준석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 작전은 처음부터 계획된 학살이다. 그리고 그걸 승인한 사람은 강태식 준장. 대위님, 진호가 참호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숨이 거치었다.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준석은 문서를 급히 접었다. 적 숫자는 최소 2개 분대입니다. 준석은 위를 바라봤다. 언덕 위에는 적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전멸이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석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적들이 쏘는 방향. 그것은 돌격대를 향하고 있었다. 즉, 여기는 사각지대였다. 준석의 눈이 번뜩였다. 도윤이 왜 이곳에서 멈췄는지 이제 이해됐다. 이 참호는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숨겼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준석은 천천히 말했다. 진호, 예, 대위님, 병사들 몇 명 남았지? 진호는 잠깐 생각했다. 10명 정도입니다. 10명. 203고지 공격에 투입된 병력은 30명이었다. 이미 절반 이상이 죽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준석은 천천히 총을 들어 올렸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린 여기서 죽으려고 올라온 게 아니다. 진호가 그를 바라봤다. 그럼 준석은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걸 가지고 돌아간다. 진호의 눈이 커졌다. 그게 뭡니까? 준석은 짧게 말했다. 전쟁의 진짜 이유다. 포성이 다시 언덕을 뒤흔들었다. 적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석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김도윤이 왜 죽었는지, 그가 왜 총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왜 계속되는지. 준석은 낮게 말했다. 도윤, 이제 알겠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걸 끝내자. 그리고 그는 참호 밖으로 뛰어나갔다.
총성이 다시 밤을 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이었다. 사건 구점, 돌아온 영웅, 숨겨진 진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1953년 여름,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던 총성과 포성은 어느 날 갑자기 멈췄다. 사람들은 그걸 휴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휴전은 한국전쟁의 끝을 의미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천장은 하얗고 조용했다. 몇 초 동안 나는 여기가 어디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전쟁터에 흙냄새도 없었고 포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몸을 조금 움직이려는 순간 왼쪽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여자였다. 깨어나셨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여기 어디입니까? 부산군 병원입니다. 부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나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잠깐. 간호사가 놀라서 나를 붙잡았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문서. 나는 급히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군복을 찾았다. 주머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그 종이를 꺼냈다. 비에 젖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문서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간호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게 뭐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 그 종이 한 장에는 전쟁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퇴원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군에서는 나를 부대로 불러들였다. 서울, 폐허가 된 도시였다. 건물 절반은 무너져 있었고 길거리에는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지프를 타고 국방부 건물로 향했다. 낡은 건물 안에서 한 장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 앞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태식 준장.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태식. 그는 전쟁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준석 대위. 나는 경례했다. 충성. 그는 손짓했다. 앉게.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203고지 전투.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났네. 내 눈이 가늘어졌다. 성공? 그 전투에서 20명이 넘는 병사가 죽었다. 김도윤도 그 중 하나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강태식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이니까. 그 말은 너무도 가벼웠다.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뭡니까? 강태식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몇 초 동안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지? 나는 대답했다. 203고지 참호에서요. 강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 반응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나는 말했다. 이 명단 전사 예정자 명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다. 내 손이 떨렸다. 알고 있었다고요?
강태식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전쟁에서는 계산이 필요하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어떤 부대가 어디서 얼마나 희생될지. 그래야 전선이 유지되니까. 내 귀가 멍해졌다. 그럼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우리는 처음부터 버려진 겁니까? 강태식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는 살아남았잖나.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김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진호, 그리고 203고지에서 죽어간 병사들. 나는 이를 꽉 물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뭐라고?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강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대위,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자네는 지금 영웅이야. 나는 눈을 찌푸렸다. 영웅?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신문이었다. 일면에 내 사진이 실려 있었다. 203고지의 영웅, 이준석 대위. 내 손이 멈췄다. 강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국민들은 영웅이 필요하다. 특히 전쟁이 끝난 뒤에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문서는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문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 방을 나왔다. 밖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침묵은 7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오래된 문서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윤, 이제 말하겠다. 이것이 전쟁 영웅의 마지막 고백이다. 사건 시점, 전쟁 영웅의 마지막 고백. 나는 올해 90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전쟁 영웅이라고 부른다. 가끔은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기념식에 초대되기도 한다. 어린 학생들이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다. 오늘도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다. 창밖에는 늦은 봄 햇살이 비치고 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천천히 흔들린다. 나는 낡은 상자를 꺼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상자다. 뚜껑을 열자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낡은 군번줄, 빛바랜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문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다. 비에 젖어 번진 잉크, 피가 묻은 흔적.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예상 전사자 명단. 그 문서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밤에 내가 발견한 것이다. 203고지의 참호 속에서 그날 밤 내 친구 김도윤이 죽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가 죽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그날 국방부로 가져갔다. 그리고 강태식 준장에게 보여줬다. 그는 말했다. 전쟁에서는 계산이 필요하다. 그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그날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낯선 군인 2명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내 여동생.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군인은 조용히 말했다. 영웅은 영웅으로 남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침묵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사람들은 전쟁을 잊어갔다. 도시는 다시 세워졌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다.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항상 같은 꿈을 꾸었다. 어두운 언덕, 비, 총성, 그리고 김도윤의 얼굴, 준석, 그 마지막 목소리. 나는 항상 그 꿈에서 깨어났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 몇 년 전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작년에 아들도 병으로 떠났다. 이제 내 가족은 아무도 없다. 나는 오래 생각했다. 왜 나는 70년 동안 침묵했을까? 겁이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지킬 사람도 잃을 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남기려고 한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젊은 기자가 카메라를 켰다. 빨간 불이 켜졌다. 그는 말했다. 준비되셨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이준석이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사람들은 나를 전쟁 영웅이라고 부른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기자의 눈이 커졌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종이가 작게 흔들렸다. 이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전쟁의 진실이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203고지, 예상 전사자 명단, 강태식 준장, 그리고 김도윤. 말을 하는 동안 내 손은 계속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는 영웅이 없다. 그저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메라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뜻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도윤아, 이제 말했어. 가슴 속에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고백이다. 그리고 한 전쟁의 진실이다. 70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 전쟁 영웅의 마지막 고백.